자, 이렇게 선거법 개정 문제 오리무중인데 총선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룰이 안 정해져 있는 거고 어디에 내가 출마를 해야 될 것인가, 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선거구 획정 이거 언제까지 원래는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이 선거구 획정 이것도 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5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4월이니까요. 2019년 1월 말에 이미 선거구 획정이 이미 됐어야 했어야 돼요.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역대 기록을 보면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37일 전에 했어요. 선거 37일 전에. 18대 같은 경우는 47일, 19대는 44일, 그러니까 20대는 42일. 다 빠듯하네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지금 인구 비율을 상한선을 2대1로 지금 하한선하고 하기로 지금 일단 헌법재판 했기 때문에 이걸 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인구 기준을 어째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4+1이 합의한 게 뭐냐면 호남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 3년 평균으로 지금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충청도가 지금 또 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인구가 광주 인구보다 많아요. 근데 의석수는 한석이 적습니다. 자, 그럼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야 돼요. 네. 근데 3년 전으로 가면 그냥 한 명으로 끝이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호남 선거구는 그럼 살려주면서 왜 그럼 대전, 충청이, 세종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 지역 간에 지금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이 문제도. 그러면 이거 보통 선거구 획정하는데 시간 뭐 자로 그냥 쭉쭉 긋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따질 것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만들었도 이것이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있어서의 또 한 번의 큰 갈등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도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가 계속해서 충청도가 손해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의 충청도 인사들은 이에 대한 분노들이 굉장히 강해요. 충청 지역에 대학을 두고 있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 분도 계시고요. 그 정도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겠는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년 평균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선거구 획정을 하기 가장 가까운 어떤 일정 시점을 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몇 년 평균 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 변칙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것은요. 각자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선거구제 또 획정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연이어했다고 밝히면서 ICBM 발사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행동을 자제하라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watching it. We'll see.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We're watching North Korea. We're watching many places actually very closely. 네. 자,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엔진 시험대에서 시험대 정비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뭐 사진과 함께 나온 기사인데 북한이 뭔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경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무언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ICBM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미국의 우려인데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연말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보낼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미국 쪽 반응도 보면 일단 북한이 뭔가 실험을 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동창리에서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지금 두 차례 엔진 시험을 했는데 두 번째 엔진 실험 같은 경우는 7분 동안 연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7분 동안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로켓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이 있는데요. 보통 1단은 한 140초 정도 되고 2단 같은 경우도 한 200초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7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실제로 이게 로켓 발사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서 ICBM 발사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모라토리움을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ICBM을 할 경우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적대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던 자신들이 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발사는 이건 평화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예전에도 한번 발사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로켓 같은 경우에 북한이 사실 또 위성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ICBM을 운영할 경우에는 위성이 있어야지만이 탄착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용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로켓 발사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거는 평화적 권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가능성.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지금 곧 조만간 이제 전인대가 지금 열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새로운 어떤 길에 대한 천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천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저는 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ICBM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미 발사를 한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적대적인 행위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판을 깨는 행위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대신 연말에는 위성 발사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면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더 높다라고 하시는 거고. 근데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 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바라는 일일 테고 유엔 안보리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재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지금 나왔었고 미국이 또 주도를 했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중국, 미국은 러시아의 반응. 네, 안보리를 열자고 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공격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다시 이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탑다운 외교에 들어갈 때부터 미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제재는 결국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 선거 유세에서도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본인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실상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이미 해제가 되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이것을 좀 더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많이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돈독해졌고 미국의 압박도 이제는 더 이상 강화시키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졌다. 본인이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외교에서 이기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 편 들고 제재 완화 얘기를 입으로는 계속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입장은. 근데 이제 그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게 이제 어떤 그렇죠. 액션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이게 2016년도에 10월 달에 17185하고 2017년도에 23975 이게 이제 제재 강화를 낸 안을 낼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그때 중국과 북한 관계도 별로 안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가장 어떤 면에서 압박을 느꼈던 게 바로 중국의 동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김정은이 어떤 동계올림픽 참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유화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북중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편을 들어서 이제 완전히 처음으로 제재가 아니라 강화가 아니라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지금 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는 20일이면 해외 파견되어 있는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기 23675에 따라서 975에 따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많은 달러를 사실 이쪽을 통해 조달해 왔는데 결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계가 어쩌면 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군행이 포함된 거죠.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걸 제출한 것은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의미도 솔직히 있어요. 즉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될 경우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다. 외화가 계속해서 수혈이 그렇죠. 되니까요. 자, 그러면 과연 북한이 그러면 비핵화에 나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번에 이제 제재를 낸 걸 보면 남북 철도 연결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그렇죠. 있는 부분. 그런 걸 비춰보면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지 않는 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측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뭔가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안에 대해서 암묵적 동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는 그동안 쌓아왔던 대북 제재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확정짓고 잠시 후에 직접 발표합니다. 지금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나와 계시네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명 이유를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 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입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입니다.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입니다. 훌륭한 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김진표 카드가 처음에 제시가 됐다가 그게 들어가고 정세균 카드 대두가 됐었는데 결국 정세균 전 의장으로 총리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밝힌 이유를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요. 경제를 잘한다는 것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네, 뭐 정세균 의장은 이제 6선의 의원이고요. 네. 이제 전북에서 이제 지난 이쪽에서 4선을 하시다가 종로에 와서 재선을 하셨죠. 네. 그리고 본인이 쌍용 이제 상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쟁이라고 네, 지금 그래서 뭐 들어오셔서 네. 특히 이제 정세균계라고 또 어떤 면에서 뭐 계보도 또 만들었었고 또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기 때문에 네. 뭐 두루두루 이제 국회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유연하게 많이 되어 왔고 그래서 아마 저는 뭐 더 총리로서의 어떤 뭐 자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래도 국회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국가서열 5위인 총리를 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이제 행정부가 과연 그러면 국회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였다면 대통령의 밑에 들어가는 자리. 이걸 가진다는 어떤 국회 입법 그렇죠. 위상의 문제. 뭐 이런 어떤 문제는 제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차기 대권 구도, 총선 전략, 뭐 그다음에 이제 국정 쇄신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정세균 어떤 의원을 적합자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상당한 이미 하마평이 오를 당시에도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제기가 비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선택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은 결국 또 총리도 인준 투표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호남 플러스 호남 카드로 결국 선거를 치르게 된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무래도 선거를 이끌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내각은 또 정세균 총리로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호남 플러스 호남 카드로 전국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에 대한 감사 또는 뭐 칭찬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낙연 총리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1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총리 또 프리미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온전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져갈 그렇죠. 겁니다. 근데 과연 또 어디에 이제 출마를 할지,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지금 대표와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이고 아무래도 이제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이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공동선대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역할을 마실 텐데. 투톱 체제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 시점에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차기 대권을 앞두고서 사실은 차기 대권이 되려면 실제 자기 공천권을 조금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가 정치인으로서 약점이라면 자기 세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당에 있는 기득권이 그걸 용납하겠느냐는 문제. 그리고 과연 또 이낙연 측 사람 이런 사람들 구성을 과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정책 위상을 확보할 것인지 네. 그게 이제 이낙연 총리로서는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사실 그동안 이 전남지사나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자기 측근을 만드신 적은 없거든요. 그게 어쩌면 또 철학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점일 수도 이제 있고. 대권은 또 다르죠. 대권을 하려면 결국은 지지하는 세가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면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낙연 총리의 어떤 대권 가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대권 가도의 탄력을 받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느냐가 상당히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여담입니다만 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요. 좀만 더 기다리지, 좀만 더 참지 하는 생각을 저희도 여러 사람들이 할 것 들기 전에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로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선거법으로 되면 비례대표가 상당히 좀 어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저는 아마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설 자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비서실장 했는데 계속 외부적 변수에 따라서 본인의 거치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아니, 뭐 저희가 이런 모양새가 얘기하는 것도 임종석 그렇죠. 실장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네, 같습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 뭐 실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상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과연 그러면 선거 지원을 하면서 세종시로 갈 것이냐, 종로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인데 아마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하려면 결국은 서울 쪽에서 출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또 카운터 파트가 누가 나오느냐도 또 궁금해지네요. 자, 혹시 황교안 대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중진들이 험지 또는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나가라 지금 오늘 상당히 재밌는 한국판에서 그 경쟁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나왔었죠. 네. 네. 자, 정치와우 정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jan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